스티비 원더. 해외 음악에 관심이 없더라도 그의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은 꽤나 많다. 설령 그 이름이 낯설더라도 국내 방송가를 통해 이미 알게 모르게 그의 음악 정도는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스티비 원더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가? 선글라스를 낀 시각장애인, 끝내주는 목소리, 멋진 연주 실력? 널리 알려진 노래의 인지도와는 사뭇 다르게 스티비 원더라는 인물에 대해선 단편적인 이미지밖에 떠오르지 않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런 국내의 인식과는 달리 그가 60년대부터 활동해오던 미국에서는 대중음악 역사에 있어 거대한 방점을 찍은 사람으로 많은 이들에게 존중과 사랑을 받는 앞으로 다시 없을 천재 예술가로 평가받고 있다. 사실 그동안 스티비에 대해 궁금해하는 사람들은 많았다. 그러나 국내에선 그의 생애나 음악 활동에 대해 상세한 설명이나 정리가 부족해 알아보는 것을 포기한 사람들 역시 아무래도 적진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3부 논표에서는 스티비라는 사람이 살아온 삶과 음악사에 남긴 업적에 대한 경이로운 이야기를 다소 긴 시간을 통해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스티비 원더가 70년 인생을 살아오며 그의 사상에 큰 영향을 준 두 명의 인물이 있다. 인종 갈등이 없는 평등한 세상을 꿈꾸었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진 마틴 루서 킹 주니어와 스티비가 시각장애와 거대한 재능에 스스로 휘둘리지 않도록 올바른 길을 제시하며 헌신을 한 그의 어머니 룰라 매 하더웨이가 바로 그 사람들이다. 룰라는 1930년에 미국 앨러바마 허트버러에서 태어났다. 당시 미국 남부에 살던 흑인들 대부분이 비루한 일생을 지냈듯 그녀도 비참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녀는 태어난 지 6개월도 되지 않아 어머니에게 버려져 삼촌 집에 맡겨진 채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며 지냈다. 삼촌이 돌아가시고 부모의 존재를 알게 된 12살이 되던 해 그녀는 아버지를 찾아 이스트 시카고로 이주했지만 그곳에서는 아버지와 함께 지내지 못했고 신실한 고모와 고모부의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며 신앙심을 지키는 조건으로 룰라는 어린 나이에 직물 공장을 다니며 적게나마 돈을 벌기 시작했다. 이스트 시카고는 정말 비참한 곳이었다. 가난으로 찌든 사람들의 절망적인 행색들로 둘러싸인 곳에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해 도덕과 윤리관을 제대로 세우지 못한 룰라는 막 소녀티를 벗을 즈음 아이를 가지고 만다. 신앙을 지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고모 내외는 이 일로 크게 분노하여 룰라를 쫓아보내버렸다. 친구 집을 전전하다 다 쓰러져가는 아파트에 작은 방을 구해 아이를 출산한 룰라. 다행히도 룰라의 다른 삼촌이 이를 딱하게 여겨 그녀를 거두었으나 어릴 적 버림을 받은 탓인지 사랑과 정에 허덕여 아무런 남자나 닥치고 만나며 인생을 허비했다. 그 중에는 어느 재즈바에서 만난 아주 멋진 피아노 연주 실력과 특유의 불량한 매력이 가득한 켈빈 저드킨스라는 남자가 있었다. 룰라는 켈빈에게 푹 빠져버린다. 그리고 그와 결혼해 두 번째 아이를 낳게 된다. 켈빈은 정말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다. 착실히 일을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고 계속해서 건달처럼 지내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스스럼 없이 폭력을 휘두르고 매춘업에 손을 대며 심지어 룰라에게도 매춘을 강요하는 짓까지 저질렀다. 하루도 충실한 날을 보낸 적이 없는 그녀는 점점 수치라는 감정과 인격을 상실하고 있었다. 어느덧 세 번째 임신을 하게 된 룰라. 이전의 임신 기간 때보다 자주 배가 아파 룰라는 굉장히 힘들어했는데 출산 예정일을 2개월 남기고 그녀는 갑작스러운 심각한 복통에 방바닥을 구르며 울부짖었다. 하지만 켈빈은 그런 그녀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고 룰라는 이를 악물고 병원을 찾았다. 결국 조산을 하게 된 룰라. 이렇게 태어난 그녀의 세 번째 아이 스티블랜드 저드킨스. 우리들에게는 스티비라는 이름으로 잘 알려진 사람의 탄생으로 인해 룰라는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각오를 다잡게 된다. 1500g이라는 작은 체중으로 태어난 스티비는 조산이라는 점 외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스티비는 아직 시신경이 온전히 형성되지 않은 상태였고 아이의 호흡을 위해 인큐베이터에 주입된 많은 양의 산소가 안구의 혈관 확장을 일으킨 나머지 시신경과 망막에 큰 손상을 입게 되어 시력을 잃고 만다.
세상으로 나오자마자 영문도 모른 채 빛을 느낄 수 없게 된 작은 아이 스티비. 룰라는 스티비에게 일어난 일들이 지난날 자신의 과오와 신앙에서 눈을 돌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만 같아 큰 슬픔에 빠졌다. 그러나 슬픔을 뒤로 미루고 그녀는 지난날의 모든 잘못들을 인정하고 자신의 아이들은 더 이상 자신 같은 인생을 살게 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룰라는 스티비가 4살이 되던 해 남편과의 신랑이 끝에 함께 디트로이트로 이사를 했다. 룰라는 스티비에게 동정을 가지며 무조건 보호해야 하는 연약한 존재가 아닌 무엇이든 스스로 해낼 수 있다는 평범한 사람으로 대했다. 앞으로 있을 사람들의 장애에 대한 편협한 시선에 대해서도 두려움을 갖지 말라고 가르쳤고 또한 결코 신앙을 잃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그녀는 스티비를 위해서라면 정말 무엇이든 했다. 한파가 불어닥친 겨울엔 아이들이 추위에 얼어 죽을까봐 목숨을 걸고 인근 부두에서 석탄을 훔쳐오기도 했고 어시장에 출근해 이른 아침부터 밤늦도록 정말 뼈가 부러져라 일을 해 어떻게든 아이들을 먹여 살렸다. 그래서 스티비는 어머니가 돌아오신 것을 멀리서 생선 비린내가 나는 것으로 알 수 있었다고 한다. 나이가 많이 든 이후로도 스티비는 이런 냄새가 날 때면 어머니 생각이 많이 난다고 한다. 스티비의 긍정적인 사고방식과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용기, 특유의 재치와 유머들, 그리고 깊은 신앙심은 룰라의 헌신을 바탕으로 생겨난 것이다. 훗날 그는 이렇게 이야기했다. 다른 분 같으면 앞을 보지 못하는 아이에게 그렇게 못했을 겁니다. 내가 스스로 깨닫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제가 어긋난 길로 들어설 때면 가차없이 회초리를 드셨습니다. 덕분에 나는 가장 좋은 친구인 음악을 만나 불량스러운 행동을 덜하게 되었지요. 모든 어머니는 자식의 첫사랑입니다. 나를 이 세상에 나오게 해주신 어머니, 내게 지금의 어머니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녀의 헌신은 스티비를 미국 최고의 대중음악 아티스트로 거듭나게 하였고 1974년 스티비는 룰라와 함께 미국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상식 그래미에 올라 감격 어린 마음으로 첫 수상 소감을 전하기도 했다. May I say this to, first of all, you. I would like for you all, please, not to give this to me, but to my mother. This is mine. Then it goes to Mama. My mother will accept the award for me. Thank you. I am so very happy. You don't know how happy I am. I would like to thank you all for making this my sunshine of my life tonight. 아버지의 능력을 물려받은 탓일까? 스티비의 음악적인 능력은 정말 남달랐다. 간혹 술에 취한 아버지가 선물로 악기를 가져오면 스티비는 다음 악기를 가져올 때까지 스스로 모두 익히곤 했다. 아버지에게 가장 처음 받은 악기는 하모니카였으며 뉴옥타브를 연주할 수 있는 작은 피아노도 있었다. 듣는 능력 또한 남달라서 어린 쌍둥이들을 목소리만 듣고 구분해내거나 탁자에 떨어지는 동전들도 부딪히는 소리만 듣고 그 종류를 가려낼 수 있었다. 리듬감도 굉장히 탁월했다고 한다. 어릴 적 형제들끼리 냄비를 두들기는데 아기였던 스티비 혼자서만 찰떡같은 비트를 구현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스티비의 음악에 대한 욕심은 정말 엄청나서 한 번은 여러 악기를 가지고 놀 수 있다는 아버지의 꼬드김에 넘어가 아버지의 본가에 납치, 구금을 당할 뻔한 적도 있었다. 장난감 피아노로는 만족하지 못한 스티비는 피아노가 있는 옆집에 거의 매일같이 들러 될 수 있는 한 많이 연주했다. 그런 스티비가 기특했는지 이웃 아주머니께서 이사를 하며 피아노를 스티비에게 주었다. 동네 이발소 아저씨에게는 더 넓은 음역을 연주할 수 있는 크로매틱 하모니카를 선물받아 소중히 간직하며 열심히 연습하곤 했다. 가끔씩은 국제사회봉사단체 지부에 가서 드럼도 치면서 놀았는데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스티비가 드럼 세트에 당첨이 되어 행복함에 빠지기도 했다. 원하는 악기들이 모두 자신에게 오는 것은 신의 선물이라 생각했던 스티비는 더욱 음악에 열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초등학생이 된 스티비는 학교엔 적응하지 못했다. 장애로 인한 편견 때문이 아니라 음악 수업의 수준이 자신에겐 너무 낮았기 때문이다. 대신에 스티비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기 시작했다. 신앙을 잃지 말라는 어머니의 말씀도 있었지만 무엇보다 자유롭게 노래를 부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 스티비네 가족이 다니던 교회는 화이트스톤 침례교회였는데 스티비는 여기서 첫 성가대 활동을 하게 된다. 아름다운 미성과 깔끔한 비브라토, 예배당 천장에 그려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은 스티비 원더 특유의 고개를 치켜들고 이리저리 흔들며 박자를 맞추는 모습에 그는 그 일대의 스타가 된다. 당시 같은 교회를 다니던 가수 킴 웨스턴이 그 어린 스티비에게 피리 부는 사나이라는 별명을 남길 정도였으니 말이다. 스티비는 예배 시간이 아닐 때면 교회의 피아노를 이용해서 가스펠, 블루스 등의 온갖 장르의 음악을 연주했다. 이때의 스티비의 나이는 8살이었다. 해가 지나 스티비는 연주는 물론 음악을 듣고 연구하는 것에도 굉장히 몰두했다. 특히 라디오를 듣는 것을 좋아해 최초의 흑인 소유주 채널 WCHB의 방송을 자주 들었다. 그곳에서 기라성 같은 R&B 뮤지션들의 노래를 듣고 따라 부르며 디트로이트의 음반업계 속사정까지 물어가며 공부했다. 스티비는 그야말로 정말 덕후처럼 몰입했다. 그렇게 순수했던 스티비에게 남들보다 일찍 찾아온 것이 있으니 바로 사춘기였다. 사춘기에 들어서자 스티비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자신은 당당했으나 타인의 시선 뒤에 감춰진 생각들을 확인할 방법이 없으니 일상에 집중하지 못하고 점차 도피와 일탈을 일삼았다. 불량한 형들과 어울리며 거리의 방랑함을 배우고 여자와 시시덕거리며 시간을 보내기 시작한 스티비. 우연히 롤라는 길에서 이런 스티비의 모습을 보고 아연실색한 나머지 주위를 둘러보지 못하고 그만 교통사고를 당하고 만다. 다행히 크게 다친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의 모든 것만 같았던 어머니를 잃을 뻔했다는 생각에 크게 반성을 하며 개심하여 이후로는 불량한 사람들을 멀리하고 학교 생활도 열심히 적응했다고 한다. 스티비는 이날 어머니의 팔에 두른 깁스의 감촉을 잊지 못한다고 했다. 학업에 집중하던 스티비는 음악이 아닌 수업에 처음으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다. 그것은 역사 수업이었다. 특히 스티비는 제국의 흥망성쇠를 매우 좋아했는데 왜 사람들은 서로 싸우는 것인지, 같은 사람인데 왜 평등하게 서로를 대하지 않고 계급을 나누는지, 지도자는 민중을 이끄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등에 집중하기 시작했다. 그의 음악에 담긴 메시지는 이 무렵의 관심에서부터 시작된 것일지도 모르겠다. Find a job, it's like a haystack needle. It's where he lives. They don't use colored people. Just enough for the city. 스티비는 음악도 더욱 진지하게 접근하기 시작했다. 다양한 악기들을 연주하고 싶었고 음악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싶어 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함께 음악을 하게 될 사람을 찾게 되었고, 처음으로 스티비가 함께 음악을 하자고 제안한 사람은 같은 학교에 다니는, 노래도 제법 잘 부르고 기타도 칠 수 있었던 2살 많은 존 글러버였다. 그들은 스티비 앤 존이란 이름으로 존은 기타를 쳤고 스티비는 봉고를 두들기며 거리와 댄스 파티장 등에서 자신만의 공연을 하기 시작했다. Yeah, I want you to clap your hands, stomp your feet, jump up and down, do anything that you wanna do. 사실 스티비가 존에게 듀엣을 제안한 것은 존이 주위에서 그나마 제일 실력이 좋았던 것도 있었지만 존의 사촌이 미라클스의 멤버 로니 화이트였던 점이 제일 컸다. 앞서 이야기했듯 스티비는 당시 지역 내 업계 정보를 줄줄 꿰고 있었고 진짜 프로와 인연을 맺어 인맥을 넓히고 싶어 했다. 그리고 그의 전략은 정확히 들어맞았다. 1961년 존은 스티비를 사촌 로니 화이트에게 소개하게 되었다. 스티비를 소개하는 자리에는 같은 그룹의 멤버 바비 로저스도 있었다. 처음에 그들은 시큰둥해했다. 사실 당연하다. 앞도 못 보는 11살짜리 꼬맹이에게 어느 누가 기대를 했을까? 로니는 너 노래는 좀 부르니? 라고 물었고 스티비는 예, 좀 합니다. 제가 스모키보다도 더 잘 부를걸요? 라고 당차게 이야기했다. 이윽고 존과 함께 만든 노래 롤리 보이를 부르자마자
로니와 바비는 눈이 휘둥그레졌다. 보이진 않지만 장소의 분위기를 눈치챈 스티비는 더욱 당차게 저는 미라클스를 좋아하지만 이 노래에는 좀 아쉬운 점이 있어요 라고 말하며 그의 미친 목소리와 아이답지 않은 멋진 하모니카 연주를 뽐내었다. 둘은 말 그대로 스티비에게 푹 빠져버렸다. 그러고는 스티비에게 어느 회사의 오디션에 응시하는 것을 적극 추천한다. 그곳은 디트로이트에서 가장 잘 나가던 미국 흑인 음악의 성지 모타운 레코드였다.